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에서 20번째 궤인 풍지관궤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풍지관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19번째 궤인 지택님궤의 궤명, 교훈, 메시지, 운세, 그 다음 궤사, 효사, 그 다음 초요, 2요, 3요, 4요, 5요, 상효에 대한 효사를 4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풍지관계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궤상, 궤명, 관련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 운세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궤명을 한번 볼까요? 풍지관계의 궤상을 보면 하궤는 음효로 구성되어 있는 땅을 상징하는 공궤입니다. 상궤는 양효로 되어 있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궤입니다. 그래서 풍지관으로 부르죠. 그래서 풍지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궤명은 풍지관이라 그랬습니다. 이 관자를 한번 볼까요? 궤명인 관자를 보면은 앞에 이 글자와 뒤에 이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자는 황새를 표시하는 황새 관자와 볼견자, 이 황새 관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볼견자입니다. 이 황새 관자는 요 밑부분이 새추자죠. 새추자. 새 위에 큰 눈이 2개 있고 그 위에 눈썹이 있는 황새의 모습입니다. 언뜻 황새 모습이 떠오르죠. 황새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 황새가 큰 눈으로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보고 있으니까 넓게 멀리 볼 수 있겠죠. 이 관자는 바로 그걸 표시합니다. 넓고 길게 볼 수 있는 이 관자입니다. 그래서 궤명이 풍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궤가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라 했습니다. 바람을 상징하는 손인데 이 손은 대표물상이 뭐죠? 대표물상이 여기 보시면 바람을 상징하는 송궤 위에 상궤랑 그려볼까요? 양입니다. 양. 이게 바람을 상징하는 송궤를 했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궤입니다. 이 송궤의 대표물상은 방금 말씀드렸지 바람이죠. 바람. 이 바람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바람 부는 방향을 보면은 지금 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인지 대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보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 이게 서쪽, 겨울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주로 동풍이 불어옵니다. 여름에는 주로 남풍이 불어옵니다. 가을에는 서풍이 불어오죠. 그 다음 겨울에는 북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오는 방향만 보면 대략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이 이제 가을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9월이니까, 그죠? 가을 초입 주로 서풍이 많이 불 겁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을 치르면서 바람 방향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제갈공명이 바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 주로 어느 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온다는 그 사실을 제갈공명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벽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람만 있는 게 아니죠. 새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새 중에는 닭과 학이 여기 속합니다. 닭과 확. 닭은 새벽에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닭은. 그 다음에 학은 한밤중을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닭이나 학이 이런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은 심안이죠. 마음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남자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닭이 새벽에 오는 것을 알고 학이 한밤중이 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붙들려서 제사상에 오르는 것은 면치 못한다라고 회남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물상 중에서 손해, 즉 이 손괴에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에 새를 표시하는 닭이라는 물상이 나옵니다. 닭. 손괴의 물상에 닭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바로 손괴가 바람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바람은 시간과 관련이 있고 닭도 시간을 알기 때문에 손괴의 물상에 닭이 나온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뿐만 아니고 새들도 예를 들면 닭이나 학 같은 것도 시간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무슨 개라 그랬죠? 지택림 개라 했죠. 지택림. 이번 시간에 배울 게 풍지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택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지택림. 이게 지택림입니다. 그럼 이번에 배운 거 풍지관을 그려볼까요? 이게 풍지관입니다. 이게
지택님. 이게 풍, 지, 관입니다. 자, 이 보면 음요가 두 개, 양요가 두 개, 양요가 두 개, 음요가 두 개입니다. 이걸 추각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음요 두 개를 음요 하나로 추각시키고 두 개를 음요 하나로, 그 다음에 양요 두 개는 양요 하나로, 풍지관도 그런 식으로 두 개를 각각 하나로 추각시켜 보겠습니다. 두 개를 하나로, 두 개를 하나로, 두 개를 하나로. 이거는 징계죠. 이 징계입니다. 양, 음으로서. 이건 뭡니까? 양으로서 이 간입니다. 관계. 징계고 관계입니다. 징계는 움직이는 거죠. 우레를 상징하니까. 반면에 관계는 상을 상징하니까 정지하는 것입니다. 정지. 그래서 지는 동적이고 가는 정적입니다. 멈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는 육체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 가는 멈춘다는 거니까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지택님계의 종괴가 풍지관이죠. 종괴를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뒤집어진 괴를 종괴 또는 도정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택님계를 뒤집으면은 풍지관이 되죠. 그래서 임계와 관계의 관계는 종괴 또는 도정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괴들을 추각시켜 봤더니 지택님계는 진으로 육체적, 물질적, 동적인 것이고, 풍지관은 추각시키듯이 산을 상징하는 관계로서 정적이고 정신적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간으로 압축된 풍지관, 오늘 배우는 이 풍지관, 이 부분을 추각하니까 산을 상징하는 간입니다. 또 간에는 그럼 무슨 물상이 있느냐? 간에는 상제라는 상제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왕이죠. 그죠? 상제. 하늘의 별 중 정지되어 있는 별이 유일하게 있죠. 하나 있죠. 뭐죠?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이 산이란 관계가 정지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지된 것은 북극성이고, 이 상제는 북극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제는 북극성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 관계에는 또 무슨 다른 물상이 있냐면 생명력이 정지된, 즉 무덤의 물상도 있습니다. 이 간에는 무덤, 생명이 정지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영혼을 달래는 장소인 사당, 또 영혼을 달래는 행위인 제사, 이런 물상들이 관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물상을 파악해낼 때는 그 물상 하나하나가 그 괴와 어떤 연관관계를 있는지 알아두면 우리가 물상으로서 괴사, 효사를 해석해낼 때 훨씬 수월해지죠. 또 그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상수조역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은 산을 대표하는 것인데 산은 멈춰져 있어서 정적이라 한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 속한다. 왜? 지는 육체적인 것에 속하고 물질적인 것에 속하는 반해서 간은 정신적인 것에 속한다. 그리고 멈춰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 중에서 멈춰져 있는 것은 북극성이다. 북극성에는 상제가 산다. 그래서 간에는 상제라는 물상도 있고 북극성이라는 물상도 있고 삶이 정지된 것을 표시한 무덤이라는 물상도 있고 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사당이라는 물상도 있고 또 달래는 행위인 제사라는 물상도 나온다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수주역에 있어서의 물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풍지관계의 고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고사를 들으면서 풍지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하는 부분을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고사의 제목은 관찰과 성찰의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풍지관괴상을 추가하면은 양요 두 개를 하나로 줄이고 음요 두 개를 하나로 줄이고 음요 두 개를 하나로 줄이면 양이 돼서 산을 상징하는 간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괴는 물질적이라 했습니까? 정신적이라 했습니까? 정신적이라 했죠. 그래서 관찰과 성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풍지관계의 고사는 관찰과 성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이 풍지관계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부분을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적한 들판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선사하는 곳처럼 느껴졌다. 한 와학자가 이 정원에 머물며 매일같이 들판과 하늘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며 성찰에 잠기곤 했다. 노학자는 정원의 한 벤치에 앉아 바람에 흩날리는 풀잎 소리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풍지관의 의미를 음미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잃는다. 잠시 멈춰서서 관찰하고 성찰하는 순간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의 말을 들은 젊은이들이 하나둘 정원에 모여들었고 각자 자신의 고민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풍지관괴는 바로 이처럼 세상을 관찰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준다. 노학자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쉼터가 되었다. 이렇듯 뇌지예에서 퇴내수, 삼풍고, 지택림을 거쳐 풍지관에 이르기까지의 16번째 계부터 20번째 계의 여정은 한 인간이 기쁨과 준비, 수능, 개혁, 소통, 그리고 자신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삶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16번째 뇌지예, 17번째 퇴내수, 18번째 삼풍고, 19번째 지택님, 지택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 다음 오늘 배우는
풍지관, 이 5개의 괴는 우리가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삶의 길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라고 이 고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지관의 상징을 보죠. 상징은 바로 관찰과 통찰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갖다가 파자, 즉 깨뜨려서 보았을 때 황새관이 본다고 그랬죠. 높은 나무 위에서. 그게 관찰과 통찰입니다. 그리고 풍지관계가 추각된 산을 상징하는 강궤에서 멈춤의 시간은 동적인 것보다 정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과 통찰이 풍지관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풍지관 괴상이 있죠. 그죠? 상계인 바람을 상징하는 송계는 순흥, 확산, 유연한 변화, 땅을 상징하는 공계는 포용, 조화, 안정이라는 상징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해 관찰과 통찰이라는 상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풍지관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멀리서 보며 큰 그림을 그려라. 우리가 광계에서 봤듯이 황새가 높은 나무 위에서 넓게 멀리 보는 것처럼 우리도 멀리서 보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면의 눈을 열어라. 이 관은 인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만입니다. 유관이 아니고 시만이죠. 그래서 내면의 눈을 열어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통찰해야 된다. 세 번째, 침묵의 힘을 믿어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찰과 통찰을 통한 어떤 침묵의 힘, 그 부분을 우리가 통해서 통찰할 수 있는, 스스로 관찰해서 통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풍지관계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바로 관찰과 통찰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즉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즉 시만이죠.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풍지관계는 마음의 눈을 얘기한다 하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풍지관괴가 나타내는 운세를 한번 볼까요? 이 운세가 나오는 그 뒷 배경은 항상 그 괴의 상징과 관계 있습니다. 상징과 관찰과 통창이라는 상징이 이 운세 배경에 깔려 있죠. 먼저 볼까요? 시운, 때운입니다. 또는 전체운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성급한 행동보다 주변을 관찰하며 배우는 시기다. 즉 관찰하면서 통찰한다는 그 상징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재운,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신중하게 지켜보며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즉 관찰과 통찰이라는 이 부분은 결국은 무리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라고 재운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운,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라. 결국 관찰이나 통찰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가정 내에서도 말을 하는 것보다는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무리한 활동보다 정신적 휴식이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찰하고 통찰하는 괴인 풍지관괴는 그 건강에 있어도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활동보다는 정신적으로 휴식, 즉 명상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휴식을 관찰이나 통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운세의 4가지 사항은 결국 그 괴가 가지고 있는 상징에서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풍지관계의 괴명,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 그 다음 괴상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풍지관계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에게 더 많은 교훈을 함께 배워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